그 프로토콜 5가지 시도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몇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기법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이 여분 정보입니다. 여분 정보. 요거는 앞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문에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닌데, 그러니까 핵심 정보는 아닌데 암호문에 포함해가지고 그 암호문의 어떤 내부에 있는 어떤 다른 값에 어떤 의미를 주거나 바인딩할 때 그렇죠. 의미를 주거나 복호화했을 때 내가 올바른 키로 복호화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보를 여분 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BNA, 이 BNA들은 다 여분 정보예요. B와 NA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거를 풀어봤을 때 KAB는 랜덤 값이기 때문에 풀어봤을 때 이 KAB가 맞는 값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서버가 어떻게 랜덤하게 생성했는지는 알 수 없죠. 예측이 안 되지만 B와 NA는 자기가 기대하는 값이고 아니면 자기가 만들었던 랜덤 값이에요. 그래서 KAS로 암호문을 복호화했을 때 여기에 B가 정확히 돼 있고 NA가 돼 있으면 이 암호문은 무조건적으로 KAS로 암호화되어 있던 암호문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암호문을 통해서 비밀성을 보장하고 싶은 것은 K예요. 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인딩하기 위해서 같이 암호화한 것이고 이들은 여분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분 정보. 얘는 여분 정보가 아니고 여기서의 핵심은 키예요. 키를 교환하는 거고 이 B와 NA는 여분 정보로서 바인딩을 통해서 KAB의 용도와 최근성을 보장해주고 또 이 KAS로 복호했을 때 이 암호문이 KAS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분 정보는 크게 명백한 여분 정보하고 함축적인 여분 정보로 구분이 되는데 명백한 여분 정보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여분 정보를 명백한 여분 정보라고 그래요. 그럼 앞에서 이 경우에 B, 사용자 식별자라고 하는 ID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이게 식별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백한 여분 정보이고 NA도 명백한 여분 정보예요. 왜? NA는 앨리스가 랜덤하게 선택한 것이지만 이 NA가 암호화돼서 가지 않고 NA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가요. 그럼 누구든지 메시지 2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복호했을 때 여기에 들어있던 NA가 여기서 나오면은 내가 생각했던 키가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명백한 여분 정보는 키 추측 공격할 때 아주 공격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예요. 내가 가능한 모든 키로 해볼 수는 있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해볼 수는 있어요. 그 해볼 때 명백한 여분 정보들은 그런 공격자들한테 내가 추측한 키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내가 K를 이 KS는 이 키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풀었을 때 이 B나 NA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내가 추측한 키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여분 정보는 수동적 암호 해독 공격을 쉽게 해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백한 여분 정보를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명백한 여분 정보를 안 넣고 프로토콜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백한 여부 정보는 이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보통 프로토콜 구성할 때 그런 최근성을 보장하거나 아니면은 용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그 정상적인 사용자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고 공격자들한테도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함축적 여분 정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오직 수신자와 송신자만 알고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앨리스와 밥 간에 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값이 있어요. 비밀값. 그러면 그 비밀값을 암호문에 넣었어요. 암호문에 넣었는데 그거를 해시했어요. 해시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비밀값을 해시하게 되면 랜덤한 해시값이 나오겠죠. 그 해시값 보면 이게 뭐가 어떤 입력하고 계산했는지 누구도 모르니까. 그래서 랜덤 값이 들어갔는데 밥 입장에서는 IAB를 알죠. 그렇죠? 둘 간에만 공유된 비밀 정보니까 밥 입장에서는 이걸 푼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 정보를 해시해 가지고 그 값이 요거랑 맞으면 이게 KAB로 암호화된 게 맞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밥밖에 없죠. IAB를 모르니까. 물론 이 뒤에 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뒤에 만약에 명백한 여분 정보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함축적인 여분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프로토콜처럼 명백한 여분 정보를 많이 써서 프로토콜 만듭니다. 비록 명백한 여분 정보가 공격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거를 빼고 어떻게 강건하게 프로토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백한 정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와 메시지 해시값을 넣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되죠. 누구나 풀어서 앞에 있는 부분을 해시해가지고 요 값하고 일치하면 자기가 사용한 키가 올바른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분 정보는 그 복호하는 사람이 올바른 키를 사용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여분 정보는 이제 그 핵심 정보들한테 핵심 정보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돼요. 그게 최근성이 됐든 아니면 용도가 됐든. 그 다음에 명명 기법, 네이밍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이밍 기법은 암호문 내에 식별자를 넣어서 메시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면 이 키를 누구와 쓰라고 주는 건지는 A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거를 말로 써보면 앨리스와 밥 간에 사용할 세션 키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서버가 나는 이거는 왜 주냐면 앨리스와 밥이 쓸 키를 만들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의미들이 암호문 내에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안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둘 다 생략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뭐 C랑 쓰게끔 해가지고 얘한테 공격한다든지 이런 공격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 의도를 글로 표현하게 되면 그 글에 나오는 모든 주체들과 내용들이 다 암호문에 명백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앞에서 보면 A는 안 넣었죠. 그렇죠? 요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로토콜을 보면 여기에 B는 넣었는데 A는 안 넣었어요. A는 왜 안 넣냐면은 이 암호문은 누구만 쓸 수 있는 암호문이에요. A만 쓸 수 있는 암호문이죠. 그래서 그 키가 누구 거냐에 따라서 그 키를 통해서 이 암호문은 특정한 사용자 것이면 그 사용자 식별자는 여기다가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암호문은 앨리스, A한테 주는 거니까 A는 안 넣어도 돼요. B는 넣어줘야 되지. 앨리스가 B랑 할 수도 있고 C랑 할 수도 있고 D랑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넣어줘야 되는데 KAS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A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안 넣을 수 있어요. 즉 암호문에서 어떤 키로 암호하냐에 따라서 그 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는 암호문의 여분 정보로 안 넣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A는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는 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같은 것을 공개키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키를 하나만 써서는 똑같은 의미를 전달 못합니다. 그렇죠? 대칭키에서는 이걸 암호함으로써 비밀성도 제공할 수 있고 인증도 제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KAS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이거는 얘만 풀 수 있고 KAS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앨리스가 안 만든 거면 누가 만든 거예요? 서버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앨리스 입장에서는 서버가 나한테 준 거구나. 그리고 나만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개념을 공개키만 써서 하려 그러면 공개키는 개인키로 암호하면 인증만 제공되고 공개키로 암호하면 비밀성만 제공되기 때문에 두 개의 키를 동시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하고 또 암호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요거를 마이너스 KS로 암호하고 전체를 플러스 KA로 암호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구만 풀 수 있어요? 앨리스만 풀 수 있죠. 앨리스가 푼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KS로 되어 있으니까 서버가 만들어준 게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칭키 할 때는 A는 빼도 되네? 그럼 여기서도 A 빼지? 하고 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아까는 A가 이 KAS를 직접적으로 암호화했어요. 그러니까 A가 암호화되어 있는 A를 암호화한 게 KAS예요. 그러니까 KAS로부터 앨리스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뺄 수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이 A라는 식별자를 암호한 건 플러스 KA가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KAS죠. 그리고 이 전체를 얘가 한 거야.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얘는 아니고 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밖에 있는 플러스 KA를 보고 A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A를 뺐다 그러면 C도 B한테 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똑같이. A가 요구하든 C가 요구하든 나 B랑 쓸래 그러면 B 이름 넣어주고 키 넣어주고 자기가 개인 키로 암호해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준 것을 자기가 받은 것을 갖고 있다가 요거를 플러스 KA로 암호해서 얘한테 주면 마치 서버가 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네이밍 기법에서 어떤 이름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암호할 때 쓴 키, 직접적으로 암호한 키가 뭐냐를 봐야 되고 얘와 얘가 이제 같은 사람자면은 뺄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S를 우리가 안 넣죠. S가 만들었다고 해서 S를 넣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이 두 번째 게 되어 있는데 A가 안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밖으로 되기 때문에 플러스 KA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암호화를 안 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걸 암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A를 그러니까 이 식별자를 생략할 수 있으려면 얘를 암호한 키로부터 A가 유추돼야 된다. 그래야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성은 재존속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옛날 메시지를 다시 보내서 옛날에 썼던 값을 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옛날에 썼던 값은 노출된 값이겠죠. 그래서 그런 재존속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의 최근성 보장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시간적인 관계 또는 인과관계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시간적인 관계는 시간을 실제로 쓰는 거예요. 시간 자체를. 인과관계는 메시지 1을 봐야 메시지 2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 2는 메시지 1이 발생된 이후에 만들어진 메시지니까 시간을 대략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식별자를 메시지에 포함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NA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기법이 타임스탬프 기반 기법이 있고 난스 기반 기법이 있고요. 아까 그 4, 5,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에 썼던 최근성 보정 기법이 난스 기반 기법이고 얘는 인과관계, 응답과 그 시도와 응답, 그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거고 타임스탬프 기반 기법은 메시지 자체에 현재 시간을 넣어서 메시지의 최신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참여자들을 우리가 너 그 참여자가 뭐하니? 라고 봤을 때 그 참여자는 제공자일 수 있고 입증자일 수 있고 검증자일 수 있습니다. 제공자라는 것은 식별자를 생성한 사람. 그리고 입증자는 그 식별자를 메시지에 넣은 사람이에요. 검증자는 메시지에 있는 식별자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에서는 제공자하고 입증자가 같아. 타임스탬프에서는 내 시간을 꺼내다가 내 시간을 메시지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한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난스 기법에서는 제공자하고 검증자가 같고 입증자가 달라요. 내가 난스 값을 주면 상대방이 난스를 메시지에 넣고 그럼 그 메시지가 오면 나는 그 메시지가 내가 난스를 준 다음에 만들어졌다라고 인식해서 메시지의 어떤 생성 시간 그거를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성 식별자 적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불예측성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스탬프 기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타임스탬프 기법은 이런 식으로 암호문 내에 타임스탬프 값을 넣는 거예요. 타임스탬프 값. 그러면 그걸 수신한 사용자는 그걸 풀어서 여기 있는 그 시간값하고 자신의 시간값 두 개의 차이를 구합니다. 그 차이가 어떤 범위 내에 들어오면 최근에 만들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뒤에 얘기했지만 여기 있구나. 클럭들이 동기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클럭들이 동기화. 그러니까 내 시간, 내 컴퓨터 시간, A의 컴퓨터 시간하고 B의 컴퓨터 시간, 또 A의 장치와 B의 장치의 시간이 유사해야 돼요. 시간이 되게 안 맞으면 제가 보내온 값을 최근에 보내왔어도 최근에 보내온 걸로 인식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요 허용할 수 있는 요 차이를 허용 윈도우라 그러는데 보통 통신 지연하고 동기화 메커니즘을 따져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 뻥 보내면 저쪽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보통은 원래는 이 메시지들은 거의 빛의 속도로 가는데 여러 가지 잡음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는 거죠. 따지게 되겠고 동기화는 어디까지 수준까지 맞게 만들 수 있냐라고 따져서 이런 허용 윈도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그 세 가지 그 참여자를 분류해 보면 앨리스가 제공자인 동시에 입증자고 반대편이 검증자 됩니다. 이런 꼴로 되면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의 장점은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용 윈도우 내에 재존성하는 공격. 허용 윈도우가 어떤 윈도우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보낸 날 또 빨리 또 보내. 그럼 둘 다 최근에 만든 메시지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보통 중복 검사를 통해서 해요. 중복 검사. 그래서 허용 윈도우 길이만큼 그 범위 내에 있는 애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뒀다가 또 들어오면 내가 받았던 건지 안 받았던 건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것도 허용 윈도우가 되게 짧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옛날 메시지들은 삭제가 되겠죠. 에이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취약한 문제점은 제공자는 쉽게 특정 순간을 가리키는 타임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현재 시간을 찍는 것이 우리의 약속인데 나는 뭐 미래 시간을 찍을 수도 있고 내 시간이 현재 1시 5분인데 1시 30분을 찍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1시 5분인데 옛날 시간 찍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옛날 시간 찍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 타임스탬프 값이라는 게 뭔가 비밀 값이라 내가 미래 시간을 모르고 이런 건 아니죠. 언제든지 계산해낼 수 있는 값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들 있죠. 뭐 캘린더, 타임틱, C 같은 데 그런 구조 갖고 그 시간을 찍겠죠. 그래서 타임스의 형태는 공개되어 있을 수 있고 값은 미래, 과거, 어느 한 순간을 나타냄. 그래서 이런 취약점이 뭐냐면 검증자는 제공자가 정직하게 타임스탬프를 부여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자가 실수로 잘못된 타임스탬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게 괜히 타임스탬프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게 있냐 이제 그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될 거고 더욱 그 중요한 거는 이 검증자가 정직하더라도 내 시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내 시간이. 근데 내 시간은 내가 잘 보호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해킹해가지고 내 시간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바꿔놓으면 내가 과거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현재 메시지로 알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쓰게 되면 그 시간 동기화가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내 클럭, 내 컴퓨터에 있는 내 클럭이 되게 중요한 자산이 돼요.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화 관점에서 우리가 동기화를 할 때 시간은 동기화를 원래는 우리가 카운터를 동기화한다. 뭐 1, 2 막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큰 값에 맞추면 되죠. 카운터 값이 어긋났어. 얘는 10을 갖고 있고 얘는 15를 갖고 있어. 그러면 얘를 15로 맞춰요. 그럼 또 진행해. 16 쓰고 17 쓰고 또 안 맞아. 그럼 또 맞춰.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데 시간은 그렇게 안 돼요. 시간은 어디에 맞추냐면 내 컴퓨터 시간은 어디에 동기화를 해요? 옆 친구 거랑 동기화해요? 그게 아니라 절대 시간하고 동기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시간하고 동기화가 안 돼 있으면 동작을 잘 안 해요. 오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들이 절대 시간과의 동기화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대 시간과 다르게 동기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현재 시간이 크리스마스예요. 올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치고 크리스마스가 기대되니까 그 받는 사람이 미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거꾸로 보내는 사람이 미래 시간을 갖고 있고 그 수신자는 현재 시간을 갖고 있어요. 두 경우 다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처리할까요? 안 할까요? 처리 안 하겠죠. 그렇죠? 둘 다 처리 안 합니다. 이 경우에 선행 메시지의 경우에는 너 미래 시간 갖고 있으니까 저 메시지를 처리하게끔 하려면 얘를 원래 시간 맞추면 되지. 원래 시간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는 너 틀렸으니까 원래 메시지로 바꿔서 메시지를 다시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얘 틀렸잖아. 그럼 얘가 올해 크리스마스 날짜로 바꾼 다음에 메시지 보내면 메시지 처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후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나중 되면 유효한 메시지가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용자의 시간을 바꿔놔. 미래 시간으로. 그러면 얘가 막 프로토콜 진행하겠죠. 진행 안 되겠지. 그걸 갖고 있어. 그 시간이 되면 공격자가 그걸 써.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진행될 수 있죠. 우리가 시간만 따지는 거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사후 메시지는 이 타임스탬프를 쓰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 이게 틀렸으니까 이거 더 이상 이 메시지가 이제 나중에 쓰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2018년으로 바꿔놓으면 돼. 그럼 이제 못 쓰여요. 이제 진행될 테니까. 근데 이 수신자를 2018년으로 못 바꾸고 원래 시간으로 맞춰서 바꾸면 이 메시지는 2018년 되면 쓸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쓰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관점만 보면. 그래서 그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이런 시간이 어긋났을 때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사후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 시간을 동기화를 서로 간에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시간하고 시간은 동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 메시지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타임스탬프의 장점은 제공자 입증 동일이며 일반형 통신으로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단점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클럭 동기화가 요구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 클럭이 중요한 자산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후 메시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법은 난스 기법인데요. 난스 기법은 제공자랑 입증자가 달라. 그래서 제공자가 난스를 이렇게 하나 주면 입증자가 난스를 어떤 최근성을 보장해야 된 메시지에 포함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검증자가 내가 줬던 난스가 포함되는지 보고 포함되어 있으면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 NA는 한 번만 쓰는 메시지야. 예전에 썼던 메시지가 아니라 이번에 썼던 메시지고 NA가 포함된 값은 NA를 보지 않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NA가 어떤 값을 쓰일지는 예측이 안 되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도 응답 기법이라고 합니다. 시도를 했는 요 챌린지에 대해서 응답을 요걸 봐야지만 시도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응답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은 아까와 달리 제공자를 이 입증자를 신뢰하지 않아도 돼. 아까 타임스탬프는 입증자가 제공자가 같으면서 입증자가 현재 시간을 올바르게 넣는다는 것을 검증자가 신뢰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공자가 난스를 주고 난스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신뢰하지 않아도 돼요. 안 넣으면 최근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사용한 난스 값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보통 그냥 랜덤하게 생성해서 써요. 우리가 랜덤 값이 되게 크면 랜덤 값을 계속 만들 때 예전에 만들었던 값이 또 나올 거라는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명백하게 우리가 증명하고 안전성을 논하려면 절대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랜덤하게 그냥 생성해서 쓰면 이게 같아질 확률이 되게 적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랜덤하게 써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난스를 쓰는 방법은 늘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제공자가 난스를 암호하지 않고 주는 방법이 있고요. 난스를 암호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암호해서 주는데 응답도 암호문을 통해서 주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는 것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는 NA가 중요한 요소로 되기 때문에 절대 예측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측할 수 있으면 KAB를 모르는 사람도 NA를 줘서 내가 이 암호문을 풀어봤다. 안에 있는 내용을 봤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두 번째 방식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예측 불가능성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얘도 예측이 되면 예전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일은 많지는 않고 얘는 더욱 그렇고요. 만들어야 되니까. 물론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야 되니까 좀 차이를 둬야 돼요. 응답이 뭐 플러스 1을 하거나 뭐 뒤에 있는 어떤 값들을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난스 기법은 이렇게 암호 알고리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시할 때도 맥 할 때도 최근성 보장이 필요하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얘는 제공자 입증자 같고 얘는 제공자가 검증자 같고 이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개의 메시지 얘는 한 개의 메시지로 메시지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고 싶으면 곱하기 2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메시지에 또 난스를 넣어서 보내면 그걸 또 세 번째 메시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뭐 세 개의 메시지를 최근성 보장하고 싶다고 해서 6개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정직성이 요구되는 거 얘는 그렇지 않고 클럭 동기화가 필요한데 얘는 필요 없고 얘는 메시지 바인딩 기능이 있고 없고 두 개의 메시지 쓰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스탬프 쓰는 거 말고 또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카운터예요. 카운터. 그래서 카운터는 내가 현재 카운터를 1 증가시켜서 넣어요. 그래서 보내면 내가 갖고 있는 카운터가 저 들어온 게 내 거보다 크면 최근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카운터. 그럼 또 나는 저 값으로 이 값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큰 값이 오기를 기대하겠죠. 그래서 카운터를 쓰는 거예요. 카운터는 타임스탬프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 여기 써있지만 차이점이 뭘까요? 타임스탬프는 여기 있는 사용자들이 뭐 70명 정도 되는데 70명이 타임스탬프를 쓰고자 하면은 다 하나의 절대 시간의 동기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하고 타임스탬프 쓴다고 해서 내가 별도의 클럭을 또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카운터는 내가 이 사용자하고 쓰는 카운터하고 저 사용자가 쓰는 카운터는 다 달라야 돼요. 같으면 이거 막 증가하고 그러면 동기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를 쓴다는 것은 쌍마다 다 다른 카운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카운터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럼 일반 사용자가 어떤 다른 사용자하고 통신할 때 카운터를 쓴다. 쉽지 않겠죠. 왜? 내가 N명 사용자하고 통신하려면 난 N개의 카운터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서버하고 통신하는데 카운터를 쓴다. 그건 가능하겠지. 왜? 서버는 보통 사용자마다 일정한 정보를 유지하죠. 사용자 아이디 뭐 이런 정보도 유지해요. 그럼 거기에 뭐 64비트 또는 32비트 카운터 하나를 유지하는 게 뭐 크지 않죠.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터는 쌍마다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런 점이 이제 차이점이고 또 다른 차이점은 얘는 아까 나타났던 사후 메시지 같은 문제가 없어요. 왜? 동기화는 항상 어떻게 해요? 큰 값으로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아주 큰 값으로 그냥 맞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문제없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기능이 있고 사후 메시지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장점인데 단점은 사용자마다 다 쌍으로 다른 카운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무한 카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30비트, 64비트를 쓰게 되는데 연습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크기의 카운터를 쓰면 무한 카운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한 32비트를 쓰면 그게 한 번 반복이 돼가지고 다 못 써. 다 못 써요. 여러분들의 그 응용의 수명 시간 내에 카운터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32비트 정수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1초에 1 증가한다 그러면 아마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1초에 한 번 쓴다, 카운터를. 그래도 그게 반복되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타임스탬프, 난스가 대표적인 거고, 타임스탬프 대신에 카운트 쓰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 외의 것은 이제 내가 어떤 값이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으로 인식해요. 그럼 걔가 사용된 어떤 그 메시지는 최근에 또 만들어진 메시지로 인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키가 요번 세션에 만들어진 키로 내가 확인을 했어. 그럼 그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예전 세션에 만든 게 아니라 이번 세션에 만들어졌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사용된 값이 뭔지 보고 그걸 통해서 그 메시지의 또 최근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